안녕하십니까. 최보경 중국사앤드 고사성어 TV를 운영하는 최보경입니다. 이 TV는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중국 지리 이야기, 중국사 따라 고사성어 이야기, 수능 대비 고사성어 이야기, 감동 있는 고사성어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지리 이야기 7번째 실크로드입니다. 그 첫 번째 실크로드의 개척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는 우리말로 하면 비단길이고 중국에서는 사주지로 또는 사로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실크로드는 고대 동서양 간의 무역로입니다. 중국 서안을 출발해서 파미르 고원, 지중해를 거쳐 로마에 이르는 무역로로 주로 중국의 비단이 대표 상품, 교육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77년 독일의 지리학자 리히트 호펜이 실크로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당나라 때 최전성기였고 비단, 보석, 옥, 직물 등 상품은 물론 종교, 지식, 사상 등도 교류되어 가히 문명의 교류가 이루어진 그러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도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가 나왔는데 여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서안, 중국의 서안, 시안, 즉 진시황의 병마용갱이 있는 시안에서 파미르 고원을 지나고 카스피해 남쪽을 통해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에 이르는 길입니다. 이 내륙 실크로드 외에도 유라시아 초원을 지나는 초원 실크로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상을 따라서 가는 이런 그 해상 실크로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길을 통해서 동양과 서양 간의 고대 무역, 상품들이 교역되었던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한 지도를 가지고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지형도라고 합니다. 땅의 높낮이를 알 수 있도록 그려진 지도입니다. 자, 이렇게 갈색 부분이 하얀색 부분보다는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번 보면 중국입니다. 여기가 중국이고, 자, 여기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해서 바레만으로 빠져나가는 황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티베트 고원에서 발원해서 이렇게 황해로 빠져나가는 양자강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몽골 고원입니다. 자, 대환영 산맥,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 바이카로 남쪽, 그 다음에 황하 북쪽, 이 부분을 몽골 고원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사막이 고비 사막이고요. 그 다음 좀 더 가면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는 이제 중앙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중앙아시아, 여기는 유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함께 부른 말로 유라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부터 초원 실크로드를 이렇게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을 보면, 자, 이거 아주 다 북습니다. 티베트 고원이라고 합니다. 해발 4,5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 이렇게 아주 진하게 된 이 부분이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산 표시가 있는 부분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곤륜 산맥이 있고 기련 산맥, 자, 우리가 삼국지에서 나왔던 그 잔도, 이렇게 해서 잔도가 있는 지리령 산맥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세계의 지붕이라고 하는 파미르 고원입니다. 해발 4,500에서 5,0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이제 천산 산맥이 북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막 표시된 점으로 찍혀 있는 이 부분이 타클라마칸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보면 이렇게 쭉 이렇게 가서 자, 이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자, 카스피해 남쪽으로 해서 자, 지중해로 해서 로마에 이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그래 보면은 자, 이 중국 서안에서 출발해서 쭉 이렇게 하서주랑이라는 곳을 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서주랑이라는 곳을 지나면 두낭 섞고 있는 두낭을 거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자, 이 타크라마칸 사막을 남쪽으로 지나가는 사막 남로,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는 사막 북로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한 군데서 같은 곳에서 만나서 이렇게 지금은 사마르칸트로 갑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자, 또 다른 길은 이렇게 천산산맥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대략 그려보면 카스피해 남쪽을 지나서 여기까지 나왔다고 하면은 자, 여기 지금 강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죠. 자, 여기 와서는 이제 이렇게 가서 자, 시리아 쪽으로 해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이집트로 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렇게 터키를 지나서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는 길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륙 실크로드입니다. 저는 이 실크로드를 설명하면서 6개 강의로 나누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실크로드 개척 배경, 오늘이 거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건의 서역 개척 활동, 장건 이후 서역 개척 활동, 하서주랑 실크로드. 하서주랑 실크로드는 여기서 여기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크라마칸 사막, 타크라마칸 실크로드, 그 다음에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서쪽인 파미르 고원 서쪽 실크로드로 나누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크로드 개척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크로드 개척 배경에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 한나라 황제인 한무제가 장건에게 실크로드를 개척토록 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장건이 개척을 했고 그것을 개척토록 파견한 황제가 한무제입니다. 한무제가 왜 장건을 서역으로 보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무제의 초상화입니다. 한무제는 한나라 7대 황제이고 기원전 141년에 황제가 되어서 기원전 87년까지 꽤나 오래 황제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유학을 관학으로 하였고 태학을 설치하였고 특히 영토를 크게 확장해서 한나라 최전성기를 이룬 황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와 인연은 고조선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낙랑군 등 4개 군을 설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한무제가 즉위해서 이제 흉노를 고비사막 북쪽으로 몰아내려고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하는데 그 중에 흉노 포로로부터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서역의 대월주국이 흉노의 싸움에 져서 더 멀리 쫓겨났는데 흉노왕이 월지왕의 해골로 숫자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 그래서 월지 사람들이 흉노를 철전지 원수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함께 흉노를 물리칠 나라를 구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흉노 포로로부터. 이 말을 들은 한무제는 좋다. 그러면 우리가 월지국과 동맹을 맺어서 함께 흉노를 몰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월지국으로 보낼 사람을 모집하였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장건이 되겠습니다. 자, 장건은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장건이 한무제에게 서역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복원을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크로드 개척 배경을 보려면 어떻게 해서 왜 한무제가 장관을 서역으로 보냈는지를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한무제 이전에 중국은 흉노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흉노의 등장을 보겠습니다. 자, 흉노의 등장은 전국시대입니다.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할 때 전국시대에 흉노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전국시대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중국에는 전국 7웅이 있습니다. 7나라란 말입니다. 서쪽에 진, 남쪽에 초, 북쪽에 연, 동쪽에 제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한나라, 위나라, 조나라가 있고, 그래서 중국에는 이렇게 전국시대는 7개의 큰 나라, 강한 나라들이 있었다 해서 전국 7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북방, 이민족 또는 북방 오랑캐들이 이렇게 동호, 누번, 이모, 월지, 흉노, 정령, 격본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월지를 어떻게 했다고 해서 월지라는 북방 민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언제 중국 역사에 흉노라는 말이 등장하느냐면 전국시대 말입니다. 전국시대 말. 그런데 언제냐면 기원전 318년에 이렇게 5나라. 그러니까 한, 위, 조, 연, 제 5나라가 진나라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때 흉노가 이 5나라 편에 섰다 이런 기록이 중국 역사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흉노가 처음 중국 역사에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5나라와 진나라가 싸웠는가 하면서 조금 말씀드려보면, 자, 전국시대 말에는 진나라의 힘이 아주 커졌습니다. 진나라의 힘이 아주 커져가지고 이쪽 진나라는 동쪽으로 나오려고 합니다. 살기 좋은 동쪽으로 나오려고 하는데, 동쪽의 이 6나라는 진나라를 막아내는 것이 아주 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나라가 힘을 합쳐서 진나라에 대항하자는 것이 합종론입니다. 소진이라는 책리학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진나라는 나와야 되겠는데 6나라가 합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연행론을 주장을 합니다. 5나라가 합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이 6나라가 합쳐서 우리 진나라와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힘으로 동맹을 맺어서 사이좋게 지내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이 연행론입니다. 장이라는 책리학가가 주장을 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이 전쟁에서 5나라하고 진나라하고 싸웠다는 말은 지금 5나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합종을 한 것이죠. 합종. 자, 진나라하고 싸워서 이때 흉노가 힘을 합쳤다. 이때가 기원전 318년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보아야 할 것은, 자, 이 전국시대부터 중국은 장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자, 연나라 이렇게 장성을 쌓았네요. 누구를 막아내기 위해서겠습니까? 북방 민족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못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이몽민이 흉노입니다. 그 다음에 조나라는 이렇게 성을 쌓았네요. 그 다음에 진나라는 이렇게 성을 쌓아. 그래서 전국시대부터 이렇게 성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307년에는 기원전 307년에는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기사라는 것을 도입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호복기사, 호나라의 복장에 말을 타고 활을 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타고 활을 가지고 싸우는 기병을 말하죠. 근데 그것을 어디를
보고 배우겠다. 바로 그 북방민족인데 여기서는 흉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기사를 도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떻습니까? 이제 강해졌다라는 말이죠. 흉노가 강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흉노가 왜 이때 이렇게 북방민족이 중국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었는지 하는 것을 보려면 몽골 고원과 또 그들의 그 생활 방식 또 이런 것들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몽골 고원입니다. 몽골 고원은 일단 고지대 1000m 이상이고 건조해서 바다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주 건조합니다. 그 다음에 겨울에 영하 2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혹한입니다. 그래서 여름과 겨울간에 기온차가 아주 심하고요. 그래서 다양한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키가 적은 전부 초원, 초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농사를 지어야 할 곳에 이곳에 키가 작은 초원, 풀밭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풀밭이 형성이 되어 있으면 무엇을 하기 좋겠습니까? 이제 목축이죠. 그래서 소, 양, 사냥, 낙타 이런 것을 이제 기르는 목축입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목축이 불가능하니까 유목생활을 합니다. 이동해서 유목을 하는데, 자, 유목을 하려면은 이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말이 되겠습니다. 말. 자, 말은 기동력이 있습니다. 기동력이 있어서 그 목축을 하는 그 동물들을 관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몽골의 말은 몽골 자체가 춥고 풀이 많지 않고 해서 먹을 것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체격도 약간 적고 또 그 추위에 잘 적응이 되어 있고 영하 20도 겨울에도 야외에서 월동이 가능, 겨울을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또 추위에 강하고 기동력이 있고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짐을 싣고 하루에 몇십 100km 넘는 그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몽골 고원에 사는 유목민들에게는 말이 아주 필수죠. 그래서 아주 어려서부터 말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서부터 말 타는 법을 배우고 말을 타기 전에 소도 타고 양도 타고 이렇게 타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 위에서 활을 쏴서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초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기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을 타거나 무엇을 타든지 어려서부터 타고 활 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이 나면 모두가 이제 전사가 되는 것이죠. 기마 전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중국은 뭐냐? 전차와 보병이 주축을 이루는 전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몽골은 뭐예요? 흉노는 기마 전법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획기적으로 몽골로 봐서는 획기적인 것이고 중국으로 봐서는 큰 어려움을 주었던 것이 바로 말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제갈을 사용합니다. 말 입에 이렇게 끼워서 곱비를 매어서 말의 방향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말을 타니까 기동력이 있죠. 또 활을 잘 쏘죠. 바람과 같이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제 아주 이제 큰 위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307년에 조나라의 무령왕이 호복 기사를 도입하겠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는 장성을 쌓았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서 흉노가 중국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제 전국시대 말 이제 진나라가 통일할 때까지 이제 그 상황입니다. 중국에 많은 어려움을 주었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밀고 내려오고 또 이쪽에서 이렇게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 전국시대에 반복되었고, 이제
이러는 가운데 이제 진시황이 진나라를 통일한 것입니다. 자, 이제 진시황의 흉노 정벌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시대 말의 흉노가 중국 역사에 등장을 해서 이제 기마전법을 사용해서 크게 중국을 위협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과의 군사력에서 우위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전국시대 말에는 중국은 통일전쟁을 하고 하는 시기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진시황의 흉노 정벌. 자, 이 시기 즉 진시황이 통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때 흉노는 두만 선우라는 임금이 되겠습니다. 임금. 선우라는 말은 임금이라는 말입니다. 이 전국시대 말에 두만 선우가 이제 흉노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국은 통일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 땅을 항하, 이남까지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항하, 이남을 아투 오르도스 지역이라고 한다. 근데 이때 이제 기원전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을 해서 자, 진시황릉을 만들고 아왕궁을 건설하고 여러 가지 대토목 사업을 하죠. 그런데 이제 흉노가 진시황 눈에 이제 완전히 눈에 가십니다. 그래서 장군 몽용을 보내서 이제 흉노를 토벌하게 됩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자, 이 붉은 부분이 지금 흉노가 여기까지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흉노가 어느 틈에 이렇게 밀고 내려왔습니까? 중국에서는 이제 통일 전쟁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쪽 황하 북쪽보다는 고비사막 쪽보다는 훨씬 더 따뜻하죠. 그래서 흉노로 보면 여기는 정착 농업이 가능한 아주 살기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으로 봐서는 이제 계속 밀고 내려오면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진시황이 이제 이때 흉노를 다시 밀어 올리려고 기원전 215년에 장군 몽염을 보내서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여기가 진나라의 서울인 함양입니다. 여기는 얼마 안 되잖아요. 말로 하루나 이틀 거리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시황이 밀어 올리기 위해서 이제 장군 몽염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밀어 올리느냐?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립니다. 자, 이렇게 밀어 올리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대부터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가 쌓은 장성을 연결하거나 또는 새로 쌓아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만리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보통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은 어떻습니까? 연나라, 조나라, 진나라가 쌓은 장성을 연결하고 또 일부 새로 쌓기도 하였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 흉노가 차지하고 있던 이곳에다가 삭방군을 설치합니다. 군입니다. 무슨 군을 할 때 군입니다. 삭방군을 설치해서 이제 거기에 사람을 보내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진시황의 흉노 정벌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국시대 말에 처음으로 흉노가 중국 역사에 등장을 해서 중국이 통일 전쟁하는 동안에 흉노가 세력이 차츰차츰 커져서 자, 여기까지 차지했는데 진시황이 이렇게 밀어 올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흉노 흥기입니다. 자, 흉노가 이제 크게 일어납니다. 진시황이 밀어 올렸잖아요. 진시황이 밀어 올렸는데 다시 흉노가 이제 크게 나라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왜 그렇게 진시황이 밀어 올렸는데도
흉노가 흥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흉노가 흥기할 수 있었느냐 하면 진나라 진시황이 210년에 죽습니다. 진시황이 죽으니까 장군 몽염도 이사 등의 모함을 받아서 죽게 되죠. 실은 이제 진시황이 죽고 2세 황제 호예가 즉위하는데 이때부터 중국은 이제 반란의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고 1, 2년 있다가 드디어 반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반란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나섰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항우와 유방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210년에 진시황이 죽고 중국 진나라는 이제 어려운 반란의 시기에 들어가는데, 자, 이때 흉노에서는 흉노 제국을 건설합니다. 흉노 제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묵특이라는 선우, 즉 걸출한 임금이 나타납니다. 묵특이라는 걸출한 임금이 나타나서 북방 지역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209년에 이제 흉노 제국을 건설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아까 우리가 봤듯이 북방에는 여러 유목민족, 이민족들이 살고 있는데 이때 묵툭선우가 여러 이민족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멸망시키기도 하고 복속시키기도 해서 이렇게를 전부 자기 영역으로 만듭니다. 진시황이 이까지 이렇게 해서 그 성을 쌓았던 부분까지 다 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어느 시기에? 자, 진시황이 죽고 한고조 유방하고 항우가 이제 다시 통일 전쟁을 하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흉노가 흥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중국은 실은 이 정도 되는 것이고 흉노는 이렇게 크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흉노의 흥기입니다. 흉노가 이제 중국을 잡아먹을 듯이 이제 세력이 커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나라가 건국됩니다. 한나라가 건국되는데 이제 한나라가 이제 치욕을 당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 기원전 210년에 진시황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원전 209년에 묵툭선우가 흉노 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한 전쟁이 일어나죠. 초한 전쟁, 즉 항우와 유방이 싸우는 초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한 전쟁에서 유방이 이겨서 한나라를 건설한 이것이 몇 년이냐면 기원전 202년입니다. 기원전 202년.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어떻습니까? 202년에 한나라를 세웠습니다. 한나라를 세웠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이렇게 밀고 내려와 있는 상황을 전쟁에 다시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 한고조 유방으로는. 그래서 이제 고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년에 BC 202년에 한을 건국하고 BC 200년에 이제 일을 벌립니다. 200년에 이 마읍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마읍이라는 곳에다가 한왕신이라는 장수지요 또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을 보내서 거기를 영지로 주고 마읍 이쪽을 다스리도록 해서 이쪽을 다스려서 이쪽에 흉노가 내려오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흉노가 아주 강하죠. 흉노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제 한왕신이 마읍에 있던 한왕신이 흉노에 투항을 해버립니다. 너무 강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흉노의 묵툭선우가 40만 대군을 이끌고 자, 마읍으로 내려옵니다. 마읍으로 내려오면 자, 그래서 마읍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그런데 유방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항고도. 그래서 30만 명을 이렇게 또 보냅니다.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 흉노군과 한나라군이 만났겠죠. 자, 조우를 했는데 이때 흉노군이 만나자마자 도망을 가버립니다. 만나자마자 죽게 살기로 도망을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항고도 유방은 자, 우리가 이겼다라고 빠른 속도로 추격을 합니다. 이때 추운 겨울이었다고 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동상에 걸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없어지고 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추위였는데도 이제 급히 쫓아가다 보니까 이 쭉 말하자면 길이가 늘어난 것입니다. 선발대하고 후발대는 마지막하고 그때 이제 묵툭이 탁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끊어가지고 포위를 해버립니다. 이것을 평성에 있는 백등산에 포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유방이 고립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방이 고립이 돼가지고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묵툭선우 부인, 즉 흉노 왕의 부인에게 사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은 선우가 중국을 완전히 밀고 내려와서 지배해버리면 중국에는 많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선우가 마음을 뺏겨서 당신은 그 사랑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든 어쨌든 이제 그게 그 말이 통했든지 포위를 풀어주게 합니다. 묵툭에게 포위를 풀어주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 말하자면 한 나라 왕을 그렇게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해서 이제 포위를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평성의 치 또는 뭐 백등산 치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 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시대 말에 흉노가 나타나서 여러 과정을 거쳤는데 지금 한고조 유방이 통일을 해놓고 나니까 도저히 그때 흉노에게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가는 것밖에 없습니까? 화친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친 조약을 냈습니다. 누구하고? 중국이 이제 한나라가 흉노 화친 조약을 맺는데, 자, 황실 여인을 흉노 왕의 부인으로 보냅니다. 선우 연지로 보냈는데 흉노 왕의 부인으로 보내고, 그 다음 또 매년 흉노에 소음이나 비단이나 술, 쌀 등을 보내줍니다. 조공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또 형제의 맹약을 맺습니다. 우리 형하고 동생 하자. 근데 실은 누가 형이냐면 흉노가 형입니다. 한나라가 동생이고 완전히 이제 치욕을 당하는 것이죠. 국력이 약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형제 맹약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이제 기원전 200년에 그랬잖아요. 기원전 195년에 한고조 유방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부인 여태후가 이제 실권을 잡습니다. 자기 아들을 해제인데 해제를 왕으로 시켜놓고 이제 실권을 자기가 잡고 이제 있는데 이때 이제 묵툭선우가 누구에게? 여태후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글을 보냅니다. 자, 나도 혼자 되고 당신도 혼자 되어 이러운데 우리 한번 만나서 놀아볼거나 즐겨볼거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희롱하는 글을 보냅니다. 그런데 한나라 황실에서는 나이가 늦겠죠.
가서 다시 이 치욕을 또 당하는데 전쟁을 하느냐 또 그대로 화친의 길로 가느냐를 결정짓는데 번쾌라는 장소 같은 번쾌는 초화지에 나오는 번쾌는 10만만 주면 자기가 가서 쓸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항고조 유방도 30만으로도 그렇게 당했는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전쟁은 포기하고 이제 그 치욕을 감수를 합니다. 치욕을 감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친 정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이때부터 화친 정책을 유지를 하는데 이제 기원전 141년에 누가 한무제가 이제 즉위를 하죠. 어려울 때 즉위를 하는데 자 이 사이에 195년 이 정도만 190년이나 그래서 이 140년 한 50년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한나라가 부흥을 합니다. 자, 한나라의 부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나라 부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원전 195년에 한고조 유방이 죽고 그 부인 여태후가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시기부터 이제 화친 정책을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는데 자, 이때 정치를 우리가 황로 정치라고 합니다. 황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황로 사상을 받아들였다는 말인데 2대 해제 때부터 즉 2대 황제 때부터 6대 경제까지 문제 경제하는 경제까지 이제 황로 정치를 합니다. 자, 그 요지는 무엇이냐면은 농업을 장려하고 세금을 감면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또 면제시키고 재정을 전략을 합니다. 황제를 비롯한 황실에서는 재정을 전략하고 금금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고 아주 또 안정시키고 가혹한 형벌을 없애서 나라가 이제 화평하게 하는 겁니다. 그 동안에도 흉노와 화친 정책은 계속합니다. 흉노와 화친 정책은 계속하는데 자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는데 그대로 감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공주를 시집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비단과 쌀 등을 보내고 또 국경시장을 활성화하고 그 다음에 장성 이 부분 완전히 누구 것이다? 흉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흉노 것이다 라고 인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경제 아주 나라가 아주 잘 다스려졌다고 해서 문경지치라고 합니다. 이 시대를 거쳐서 시기를 거쳐서 한 50년 정도 이렇게 화친 정책을 하면서 나라의 부를 쌓은 것입니다. 이때쯤 어느 정도 부가 쌓였냐면은 곡식이 남아 돌아서 창고에서 곡식이 썩고 그 다음에 또 창고에 쌓아놓은 동전을 깨는 끈, 가죽끈이 삭아서 동전이 쏟아질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도에는 전쟁에 사용할 수 있는 말이 40만 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나라가 최전성기에 온 거예요. 이때 흉노는 어떻냐? 흉노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동안 흉노도 월지를 몰아내고 자, 월지는 원래 의계가 있었냐면 자, 여기 이쪽에 월지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흉노는 이제 월지를 자, 이렇게 이 부분으로 몰아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이리 몰아냅니다. 이때 흉노왕이 월지왕의 해골로 술잔을 만들었다 할 때가 이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흉노도 최대 말하자면 그 강성한 시기를 맞이하였고 또 어떻습니까? 한나라도 이제 아주 강성한 시기에 누가 등장을 하겠습니까? 무제가 등장을
합니다. 무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흉노가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화가 이렇게 있으니까 흉노가 여기까지 지금 차지하고 있을 때 가장 강성한 시기였고, 그 다음에 이때 이제 한무제가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황제의 자리에 올라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흉노를 몰아낼 공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데, 흉노 포로로부터 서역의 대월지국이 흉노와 싸움에 져서 더 서쪽으로 쫓겨났고, 이때 흉노왕이 월지왕은 뭘로? 해골의 숫자를 만들어서 사용했다. 그래서 월지는 함께 흉노를 물리칠 나라를 찾고 있다. 이 말을 들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무제가 그래, 맞아, 우리가 월지하고 동맹을 해서 흉노를 몰아내야지 하고 이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장건입니다. 자, 장건이 이제 이렇게 황제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서역으로 떠나는 것이죠. 서역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장건이.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장건의 서역 개척 활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건이 서역 개척. 이 시간을 간단히 요약하면 흉노가 전국시대 말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흉노가 어느 정도 세력을 확장했을 때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해서 흉노를 다시 밀어 올립니다. 근데 진시황이 이제 죽고 진나라가 멸망하면서 초안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제 흉노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흉노 제국을 건설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는 사이에 한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한나라가 건국이 됐는데 한고조 유방이 자, 이제 한번 흉노를 밀어 올려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마읍에서 싸움을 벌였는데 크게 패해서 포위되어서 겨우 살아서 도망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그 한나라가 치욕을 겪고 한 50년 동안 화친 정책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한무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누구를 보냅니까? 이제 장건을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장건의 서역 개척 활동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